강원도 양양의 한적한 해변 호텔, 깊은 밤의 고요를 깨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S 교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학계의 별이 새벽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폭행의 흔적, 의문의 상처, 그리고 연인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얽히며 충격적인 진실을 향한 문을 엽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세요. 과연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스모킹건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S교수 의문사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는 여정을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콘텐츠가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강원도 양양의 한적한 해변에 자리 잡은 고급 호텔. 2025년 10월의 깊은 새벽 3시 25분. 호텔 정문 앞 콘크리트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 서울의 명문 S여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였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녀는 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그녀는 이 외딴 호텔에서 생명을 잃은 걸까?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수연 교수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 중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연인 박민재가 있었다. 박민재는 H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주변을 매혹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 1993년 그는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었다. 그 사건은 당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박민재는 간신히 법의 심판을 피했다. 경찰은 그의 과거와 김수연의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운명의 여행. 사건 당일 김수연과 박민재는 강원도 양양의 이 호텔로 함께 여행을 왔다. 박민재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수연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해서 같이 여행을 왔어요. 새벽에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아래에서 그녀를 발견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김수연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수연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오랜 친구인 이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이는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연구 제안을 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녀는 박민재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의문의 정황. 경찰은 현장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김수연의 옷차림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녀는 속옷 없이 얇은 겉옷만 걸친 상태였고 바지의 단추는 풀려 있었으며 허벅지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이런 옷차림은 성범죄를 연상케 했다. 그녀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고 특히 오른쪽 갈비뼈 5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그녀의 머리 왼쪽이 심하게 골절되었고 뇌출혈과 심장 손상도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녀의 배에 난 길고 깊은 찰과상이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추락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경찰은 박민재를 의심의 중심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김수연과 호텔 객실에 들어온 시각이 새벽 1시 50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가 추락한 시간은 새벽 3시 10분. 불과 8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옆 객실 326회 묵고 있던 부부는 그날 새벽 2시 15분경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쿵쿵 소리가 2-3번 들렸어요.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 악을 쓰는 소리가 계속됐죠. 너무 무서워서 호텔 프론트에 전화했어요. 누가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의 전화 후 약 20분 뒤 소음은 갑자기 멈췄다. 어둠 속의 진술. 박민재는 소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수연이 술에 취해서 계속 소란을 피웠어요. 제가 술잔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죠. 저도 순간적으로 그녀를 밀었고 그때 그녀의 머리가 벽에 부딪혀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저는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옆 객실 부부는 벽이 넘어질 정도의 소음을 들었다고 그랬었는데 단순한 말다툼이나 한 번의 충돌로 그런 소리가 날 리 없었다. 더욱 수상한 건 박민재의 추가 진술이었다. 그는 소음이 멈춘 뒤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서 수연이 갑자기 겉옷만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쫓아갈 틈도 없었죠. 경찰은 그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폭행과 비명소리가 오간 직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김수연의 옷차림과 몸의 상처는 그녀가 급히 도망치려 했거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정황을 암시했다. 숨겨진 과거의 폭력. 수사는 김수연과 박민재의 관계로 깊이 들어갔다. 놀랍게도 이 여행은 그들의 첫 강원도 방문이 아니었다. 사건 4일 전 9월 29일에도 두 사람은 같은 호텔에 왔었다. 그날 김수연은 박민재와 차 안에서 심한 다툼을 벌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겠다며 문을 열려 했지만 박민재는 그녀를 폭행하며 제지했다. 결국 그날 밤 김수연은 박민재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거의 납치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김수연의 가사 도우미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사건 전날인 10월 2일 저녁 1시 40분 김수연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었다. 내가 다시 전화해서 민재라고만 말하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차량을 수배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위험을 예감한 듯한 말투였다. 경찰은 김수연이 박민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의 폭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 경찰은 박민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그는 모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김수연이 스스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그의 말을 뒤엎었다. 김수연의 갈비뼈 골절은 추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였다. 특히 피부에 외부 손상이 없다는 점은 그녀가 맨발이나 둔기로 반복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결과로 보였다. 이는 추락 전 이미 심각한 폭행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녀의 배에 난 찰과상이었다. 경찰은 호텔 발코니를 직접 조사했다. 발코니 난간은 95cm 높이로 성인 배꼽보다 약간 높은 위치였다. 만약 김수연이 스스로 난간을 넘었다면 그녀의 부상은 지그재그 형태로 불규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배에 난 상처는 한 번에 길게 일자로 쓸린 흔적이었다. 이는 누군가가 그녀를 난간에 걸쳐놓고 아래로 밀어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였다. 미궁 속의 질문. 김수연은 왜 박민재와 함께 이 위험한 여행을 떠났을까? 그녀는 이미 그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고 그와 헤어지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박민재는 왜 그녀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을까? 그의 과거 입시 비리 사건이 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경찰은 아직 타살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김수연의 가족과 지인들은 단호했다. 수연이는 절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를 죽인 건 박민재예요. 김수연의 죽음 뒤에 숨겨진 박민재의 비밀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라 한 여성이 겪은 끔찍한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지만 한 걸음씩 그 베일을 벗기려 한다. 그녀의 연인 박민재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경찰과 김수연의 가족은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는 더욱 깊어졌고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숨겨진 과거와 새로운 단서. 경찰은 김수연과 박민재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며 그녀가 죽기 직전의 행적을 추적했다. 김수연은 단순히 학계의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진보적 학자였으며 특히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연구하던 바로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김수연의 동료인 최은정 교수는 경찰에 중요한 증언을 제공했다. 수연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박민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나 했죠. 그는 그녀를 계속 통제하려 했어요. 수연이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을 때 박민재가 극도로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김수연은 박민재와 헤어지기 위해 변호사와 이혼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까지 했었다.
그 새로운 출발의 상대는 놀랍게도 김수연의 오랜 지인 이현우였다. 이현우는 김수연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그녀의 아버지 친구의 아들로 프랑스에서 10년 만에 귀국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재회한 뒤 자주 만나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현우는 김수연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수연이는 현우 씨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어요. 그녀의 친구 이지혜는 말했다. 그녀는 현우 씨와 결혼을 꿈꾸며 박민재와 완전히 정리하려 했죠. 그러나 박민재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는 김수연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더욱 강하게 올가매려 했다. 사건 4일 전 강원도 호텔에서의 첫 번째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김수연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그의 계획이었다. 그날 밤 김수연이 몰래 서울로 도망친 사건은 박민재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발코니의 비밀. 경찰은 호텔 발코니에서 발견된 단서에 집중했다. 김수연의 배에 난길고 일자형의 찰과상은 그녀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난간 너머로 밀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경찰은 발코니 난간을 정밀 조사했고 난간의 콘크리트 표면에서 미세한 혈흔과 피부 조직을 발견했다. 이는 김수연의 몸이 난간에 강하게 스친 결과로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검 재감정 결과였다. 김수연의 갈비뼈 5개가 부러진 것은 추락 자체보다 훨씬 이전에 가해진 강한 충격 때문이었다. 이 정도의 골절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는 말했다. 이는 반복적이고 강력한 폭행, 예를 들어 맨발로 가슴을 여러 번 밟거나 둔기로 가격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외부 상처가 거의 없다는 점은 폭행이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걸 암시하죠. 김수연의 머리 왼쪽 골절과 뇌출혈은 추락으로 인한 2차 손상으로 보였지만 오른쪽 갈비뼈 골절과 왼쪽 골반 및 다리 손상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은 의문을 낳았다. 만약 그녀가 왼쪽으로 떨어졌다면 오른쪽 갈비뼈가 이렇게 심하게 부러질 리 없어요. 법의학자는 덧붙였다. 이는 추락 전에 이미 폭행으로 갈비뼈가 손상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호텔 복도의 목격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목격자가 등장했다. 사건 당일 새벽 호텔 복도에서 근무하던 직원 정수민은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다. 새벽 2시 30분쯤 325호실 근처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고 위협적인 톤으로 어디 가려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투숙객들의 다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그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소름이 끼쳤어요. 정수민의 증언은 박민재의 진술과 모순되었다. 그는 김수연이 갑자기 방을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정수민이 들은 소리는 누군가가 김수연을 억지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정황을 암시했다. 경찰은 박민재가 김수연을 폭행한 뒤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강제로 붙잡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과 사회의 시선. 김수연의 죽음은 곧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보도의 초점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데 있었다. 입시 비리 브로커와의 불륜, 애셔대 교수의 충격적인 호텔 추락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김수연은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기여로 기억되어야 할 인물이 아니라 불륜과 치정사건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혔다. 특히 김수연의 딸 김지아는 이런 보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신문사에 항해 편지를 보냈다. 엄마는 이혼 직전의 상태에서 새 삶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연애를 했다고 해서 엄마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어요. 엄마는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제발 사실을 제대로 보도해 주세요. 김지아의 편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언론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박민재의 두 얼굴. 경찰은 박민재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3년 입시 비리 사건에서 그는 대학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매끄러운 언변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지만 그 뒤에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면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동료였던 이민석은 이렇게 증언했다. 민재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무서울 정도로 돌변했어요. 특히 수연 교수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면이 드러났죠. 김수연은 박민재의 이런 모습을 점차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민재는 내가 그의 통제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분노해. 그는 내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해.
이 관계를 끝내야 해. 하지만 두려워. 이 일기장은 경찰이 김수연의 집에서 발견한 결정적 증거였다. 그녀는 박민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그로 인해 그의 분노를 샀다. 재판의 시작. 박민재는 결국 폭행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 내내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수연이가 술에 취해 스스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어요. 저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의 변호사는 김수연의 정신적 불안과 음주 문제를 부각하며 그녀의 죽음이 자살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코니로 끌고 가 난간 아래로 던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입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와 발코니의 혈흔 그리고 김수연의 배에 난 찰과상을 근거로 박민재의 범행 관행을 입증하려고 했다. 재판의 쟁점은 박민재가 김수연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이미 죽은 줄 알고 던졌는지였다.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추락 당시 살아있었다는 점은 출혈량으로 명확해요. 하지만 폭행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했다고 오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다. 진실을 향한 외침. 김수연의 가족과 지인들은 재판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이는 폭력의 피해자예요. 그녀를 불륜녀나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회의 시선이 너무 잔인해요. 이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수연의 딸 김지아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김수연은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학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제 폭력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보호할 법과 시스템이 필요해요. 최은정 교수는 강조했다. 수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미결의 진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민재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해치사죄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인가. 김수연의 배에 난 찰과상은 이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남아 그의 범행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박민재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과거와 김수연의 죽음 사이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김수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는 폭력과 통제,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얽힌 비극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한다. 폭력을 멈춰라. 그리고 피해자를 외면하지 마라.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인 박민재는 폭행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김수연이 스스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하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김수연의 가족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과연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수연의 죽음 뒤에 숨겨진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 최후의 증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검찰은 김수연의 배에 난 일자형 찰과상을 살인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다. 이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을 때 생길 수 없는 형태입니다. 검찰은 강조했다. 피고인 박민재는 피해자를 폭행해 빈사 상태로 만든 뒤 발코니 난간에 걸쳐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에 반해 박민재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그녀를 떨어뜨렸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했으며 그녀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호사는 호소했다. 그러나 김수연의 부검 결과는 박민재의 주장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갈비뼈 5개가 부러진 것은 추락 전 반복적이고 강력한 폭행에 의한 것이었고 추락 당시 그녀는 살아있었다는 점이 출혈량으로 확인되었다. 재판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호텔 CCTV였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40분 박민재가 복도에서 김수연을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지만 명확히 찍혀 있었다. 이는 그가 수연이가 갑자기 뛰쳐나갔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발코니 난간에서 발견된 김수연의 혈흔과 피부 조직은 그녀가 난간에 강제로 스친 흔적과 일치했다. 이 모든 증거는 박민재가 김수연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민재의 동기. 수사 과정에서 박민재의 숨겨진 동기가 드러났다. 그는 김수연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김수연은 이현우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고 박민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박민재에게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김수연을 자신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도구로 여겼다. 그녀의 명성과 학문적 업적은 그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요소였고 그녀가 떠난다는 것은 그의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민재의 과거였다. 1993년 입시 비리 사건에서 그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었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갈취한 뒤 그 돈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고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협박한 혐의가 있었다. 김수연은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그와 헤어지려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의 과거는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는 내가 그 진실을 알았다고 생각하며 나를 더 강하게 억누르려 한다. 나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법정의 판결. 1심 재판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박민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김수연의 가족과 지인들은 분노했다. 수연이를 죽인 자가 고작 7년이라니 이게 정의인가요? 김수연의 딸 김지아는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박민재의 살인 의도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수연의 배에 난 찰과상과 CCTV 영상은 재판부의 판단을 뒤바꿨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발코니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박민재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하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완.